네, 반갑습니다. 아마 현장에도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시고요. 아마 훨씬 많은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 이제 정치발전소와 블랙필시 출판사가 함께 콜라보로 진행하는 북라이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 북라이브는 여기 앞에 이제 보이는 이제 불량 판결문이라는 책에 저자이시자, 사실은 책의 저자이시기 이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 친분은 없지만 워낙 기사나 이런 것들로 인상적인 사건들의 변호들을 되게 많이 맡으셨기 때문에 유명하신 변호사분입니다. 좀 이따 이제 하나하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이 불량 판결문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제 최정규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번씩 북라이브를 한 번 정도씩은 하려고 진행을 정치발전소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되게 좋은 책으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지금 퇴근하시고 또는 퇴근길에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한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최정규 변호사님 일단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변론을 맡고 있는데 그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그 풍등 날린 외국인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가 어제 있었어요. 저희가 1심에서 이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해서 내심 항소심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랬는데 그냥 항소가 기각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젠 물론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본인은 이젠 그냥 돌아가고 싶다, 벌금을 내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제 제가 보통 이젠 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뭐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런 일이 특별히 있지는 않는데 어제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한 1000일 동안 사실 수사랑 재판을 통해서 물론 뭐 이제 중실화죄로 막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했던 걸 저희가 이제 막아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상식으로는 실화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좀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이 변호인단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 마치 판결 또 선고 사실 변호사들이 판결 선고 날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저희 변호인단 중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져가지고 결국 제가 이제 책임지고 가서 이 선고 결과를 들었는데 그걸 또 한 6분, 7분 듣고 있으니까 또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적은 사실 최대한 변호사님한테서 재밌는 얘기 그리고 좀 고민되는 얘기를 많이 끌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컨디션을 고려해야 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일단 책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책 제목이 이제 불량 판결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도대체 어떤 판결문이 불량 판결문이다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일단은 저는 물론 이제 어제 선고된 판결. 네, 근데 사실 가장 최신의 불량 판결문인가요? 네, 아니요, 그렇게 명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 사실 판결문을 못 봤거든요. 네. 네, 물론 저는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의 판결문, 그러니까 판사가 그나마 고민을 해서 어떤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불량이다, 이게 명품이다, 사실 이거를 판가름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불량스럽다고 생각한 판결문은 뭐 여러 매체에서도 최근에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소액 사건, 그러니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예 생략돼 버리는,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소송했는데 판결문을 받았는데 지긴 졌는데 왜 졌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이유가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또 이유가 설사 나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이유를 통해서 내가 왜 졌는지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해주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반론을 제기하는 판결이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주장하셨던 거에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판사가 봤을 때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왜 배척하는지에 대해서 나름 근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이게 판결문의 어떤 완결문인 거잖아요. 완결된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아예 생략되거나 아니면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래서 요즘 저희가 답을 이미 정해놓고 답정너 이런 것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되는 그런 판결문들을 저는 불량 판결문이라고 그래서 이 불량 판결은 도대체 어디서 AS를 받아야 되는가를 제가 2019년에 어떤 언론의 칼럼에 이제 글을 썼는데 불량 판결문 어디에서 AS 받아야 할까? 지금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진 않고요. 뭔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저도 불량과 판결문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제가 입에 달고 다니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입에 붙고 또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어색하지 않고 해서 또 출판사에서 또 그 글을 보고 이런 또 책을 한번 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책 제목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잘 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얘기하시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소액 사건 관련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간단하게 주시면. 설명드리면 이제 민사 사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뭐 돈을 빌렸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청구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3천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도 그래요. 3천만 원을 넘지 않은 3천만 원까지가 되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가 돼요. 소액 사건으로. 그래서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이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판결 이유가 생략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반적인 단독 판사 그리고 소액 단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단독 판사는 1년에 한 500, 600건 정도를 처리해요. 그것도 되게 많죠. 근데 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 이 소액 사건은 1년에 6,000건 정도를 처리해요. 600건, 6,000건. 그러니까 거의 사실 600건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1년에 접수되는 600건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6,000건을 처리하니까 단순히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판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성의가 없다. 그래서 기계적인 막 조정을 막 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어떤 소액 사건 담당하는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런 식으로 세팅한 법원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판사 수를 더 늘리든지. 네, 맞아요. 그리고 아니 판사 수를 늘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판사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3천만 원이 넘지 않은 사건을 소액 사건 딱지를 붙이고 소수의 사람들만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사건이 지금 전체 민사 사건의 70%를 넘게 차지하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70%를 넘게 차지하는 사건에 70%의 판사를 투입하진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아예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청구 금액에 따라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사건처럼 치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그다음에 하신 분들이 이 소액 사건을 면해야겠다라고 해서 꼼수를 좀 부려서 3천만 100원, 3천만 1000원. 왜냐하면 3천만 100원이나 3천만 원이나 인지대가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내 사건이 1년에 6,000건을 처리하는 소액 사건 판사, 그리고 판결 이유가 생략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으겠어요? 아니면 인지대 10,000원 더 내고 단독 판사한테 받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모른다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적어도 법에 의해서 결정되면 좋을 텐데
지금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2016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어요, 소액 사건이. 근데 갑자기 2017년에 이제는 3천만 원으로 올릴게라고 한 거예요. 시민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이제 2022년 우리가 사건이 너무 많아서 2022년은 이제 4천만 원으로 할래라고 해도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요. 아무런 의견 수렴 과정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입법안도 발의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21대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지가 못했어요. 예.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20대 국회 때까지는 발의는 됐죠. 다 임기 만료로 폐기돼서 그렇지 발의는 됐는데 관심도가 좀 적은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막 검찰 개혁 막 이런 그렇죠. 쪽에 막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쪽의 문제들이 네, 적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듣다 보니까 제 예정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전 이제 주로 노동 문제를 많이 다뤄왔는데 우리가 이제 임금 체불이 뭐 사실 전 세계 거의 웬만한 국가들 네. 중에서 탑 수준일 거예요. 일본에 한 10배쯤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임금 체불이 이제 노동부에서 이게 안 되면 결국 이제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경우에도 3천만 원이 안 되면 소액 사건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민사에서 금액을 갖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사건도 그렇고 또 의료 소송 같은 거는 그렇죠. 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3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 돈 받는 소송은 1심부터 3명의 판사한테 합의부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사건도. 왜냐? 3억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복잡한 사건도 3천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청구 금액이면 그냥 소액 사건으로 한 명의 판사 1년에 6천 건 처리하는 판사한테 사건을 받고 판결 이유도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전 재산과 또는 자신의 일생 어떤 특정 시기에 노동을 바친 어떤 대가와 관련된 금액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사 숫자는 이제 제한되고 뭐 물론 이제 판사를 늘리자고 하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국회에 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지금의 이제 제한된 어떤 판사 인원으로 지금과 같이 그냥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배분의 방식에 시민들이 과연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재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정했던 뭐 주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도입부의 이제 문제의식, 이 책과 따는 사실은 이제 최종규 변호사님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는 어쩌면은 이 소액 사건이라고 얘기되는 요 지점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던 지점인데 책을 보고 또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 기사 나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는가? 사실 저는 노동 문제 다루면서 임금 체불 사건에 그걸 민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의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어떤 행정 처리 뭐 이런 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실 사업주가 못 주겠다 하면 이제 결국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더 큰 장벽이 있었다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제가 인상적으로 사실은 이 책 이전에 이 사건 때부터 이제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지명을 붙이는 게 뭐 또는 또 낙인 효과가 있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만 이제 뭐 구체적인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안군, 염전, 뭐 표현은 이제 뭐 노예 노동 뭐 이렇게 표현했던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너무 충격적인 사실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뭐 인권 또는 노동권 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또 맡으셨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으셨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맡으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이제 뭐 이건 짧게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사건이어서 사건의 간단한 경위만 얘기를 한다면 네네. 일단 2014년 2월에 이게 발견이 돼서 그쵸.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었고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시킬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해자 처벌이 됐는데
가해자 처벌만 될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근데 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파출소 경찰관, 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막. 사실 너무 충격적인 네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해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아, 이거 경찰관들도 다 알고 방조한 건데 왜 우리만 처벌받냐라고 그쵸. 하는데 저는 이게 책임 회피식 발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내가 파출소에 도망갔는데 파출소에서 다시 염주한테 인계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것도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조각들이 쌓이면서 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아, 이게 그냥 뭔가 한 60명 넘는 그 장애인분들이 한 섬에 이렇게 갇혀서 있었고 많게는 뭐 15년 넘게 이렇게 노동력 착취를 당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라는 그런 사실 뭐 거의 호러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랑 지자체를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한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어떤 활동가가 피해자들 중에서 가해자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가족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무용가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런 것 좀 도와주면 된다. 한 3개월 정도 지원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 활동가의 말에 제가 속은 거죠. 네. 사실 3개월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에 절대 끝나지 않고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이 사실 2018년 4월 달에 그 국가배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4년의 과정이 거쳤고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점이 되게 많이 노출됐죠. 이거는 아직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인신매매로 처벌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신매매 처벌법이 없어요. 없나요? 네. 그 최근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은 있지만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법무부는 기존의 형법과 기존의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공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그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 지금도 계속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뭐 30년 노동력 착취를 당해도 지금 법으로는 10년분밖에는 반환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그 법리랑 그 다음에 이 반환받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까 노동 문제 얘기하셨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농촌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그게 2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8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8천만 원밖에 안 되고 농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1억 6천이 되거든요. 그리 작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 법원은 그냥 최저임금 받으면 됐지 왜 농촌 평균임금이냐라는 식의 어떤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모든 노동을 단순하게 다 최저임금 그러니까요. 노동이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형사는 형사대로, 민사는 민사대로,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대로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쌓아온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항문 염전노예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에서의 그런 학대 사건에도 저희가 뛰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 이제 판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고 아직 이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다가 조금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제가 경험한 바니까 그러니까 뭐 더 좋은 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14년부터 4년 넘게 이런 피해자 지원을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뭔가 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신항문 염전노예 사건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그때 구출됐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은 그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시민단체에서 몇몇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지만 시민단체는 연락이 끊기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쵸, 강제력이 있는 것도 네, 아니거든요.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지원받았던 분이 1년 만에 다시 노숙자로 돌아오신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018년 5월 5일
제가 이런 걸 왜 기억하고 있죠?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참 어린이날에 맞지 않는 그 기획 보도가 나왔죠. 그 66인에 대해서 끝나지 않는 숨바꼭질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이걸 2014년 이후에 18년에 파헤친 거죠. 근데 그때 전남도청이나 이제 국가 공무원들에게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이 그냥 이 사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다른 곳에서 이런 학대 사건이 노출된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실제 2014년도에 그 저희가 구출했던 시민단체에서 구출했던 분 중에서는 한 5년 전쯤에 구출했다가 다시 유입된 분이 계셨었어요. 네네. 그래요? 그러니 지금도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 유입돼서 어떻게 노동력 착취되는지에 대해서 국가랑 지자체가 챙기고 있지 못한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뭐랄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국가배상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과정에서의 국가가 이 어떤 이들의 시민 기본권을 완전히 이제 방치하고 사실 방조라는 표현은 뭐 과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방조죠. 방조죠. 실제 사실은. 국가배상 책임까지 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 이제 그 소송까지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장애인들의 어떤 뭐 노동력 착취랄까요? 사실상 이런 식의 노예 노동 비슷한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신안군의 사건이 워낙 이제 충격적이었고 규모와 시기와 뭐 기간과 이렇게 이제 많은 포커스가 있었지만 다른 데서도 사실 이런 사건이 꽤 많이 일어나잖아요. 장애인들의 노동력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떤 좀 우리 사회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 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실제 가해자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항변을 했거든요. 뭐 부모가 나한테 맡겼다. 그래서 위임각서를 보여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 내가 부모님한테 이런 위임각서를 받고 내가 거두었다라고 하는 인식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도와준 거다. 네, 오히려 내가 도와줘서 상을 받으면 상을 받았지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인식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는 너무 그냥 관행처럼 굳어진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장애인이 그런 대우를 받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뭐 탈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거둬들이지 않았으면 이 사람 뭐 그냥 어디 가서 죽었을지도 모를 거야라는 생각들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가해자들의 그런 항변들이 너무 싫었고 너무 싫어서 이제 가해자들이 엄격하게 처벌돼야 된다라고 주장도 했지만 사실 그에 따르는 처벌을 많이 받지 못했죠. 그래서 집행유예로 대부분 풀려났고 그래서 그런 씁쓸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국가랑 지자체의 모니터링이 없고 그리고 다시 학대의 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차단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 그때 탈출하셨던 분들, 구출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노숙인 쉼터에 그냥 방치되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어떤 일련의 가정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 가해자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에 그럴 대해 자격이 있나?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게 우리 사회의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거면 이 피해자들이 구출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렇게 염전해서 힘들게 일했고 힘들게 일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문화생활을 누려. 그러니 이 진짜 가해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10년 노동력 착취했으면 10년은 때려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리고 나서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때는 5년 이상 노동력 착취를 한 가해자들은 무조건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어요. 대통령이 나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발견되는 그런 사건들은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구속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신한무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보다 더 막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는 뭐 30년 넘게 절에서 네. 사찰에서 노동력 착취를 한 가해자 지금 불구속 재판 받고 있고 법정에서 엄청 땅땅거리면서 떠들고 있어요. 예, 왜 내가 무슨 가해자냐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처음에 이 사건 수사도 그 수사도 폭행으로만 그냥 기소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신한무 염전노예 사건이라는 큰 충격파가 있었고, 그리고 국가배상의 패소라고 하는 어떤 게 있었으면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이전과 이후가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물론 달라진 건 있죠. 뭐 예를 들어 장애인 건의호호 기관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여러 시스템들이 갖춰졌다라는 달라진 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걸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췄을까? 그리고 수사기관은 정말 제대로 지금은 수사하고 있나? 저는 자신이 없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끊이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한겨레 21과 같이 저희가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울력과 품앗이는 되게 미풍양속이고 되게 좋은 건데 수사기관에서 사용한 단어예요. 노동력 착취를 품앗이라고 불기소하고 노동력 착취를 울력이라고 해서 불기소한 사례를 저희가 이제 10개를 찾아서 아예 기획으로 뭔가 만들어서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신한무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 있었던 문제라는 게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파출소로 도망갔는데 그냥 파출소에서 다시 염전 주인한테 인계했던 그 정도의 어떤 수사기관의 인식 수준, 근로감독관의 인식 수준이 국가배상 판결 이후에 바뀌어야 됐는데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아, 이게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을 고려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들이 뭐랄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 깔려 있는 수많은 복합적인 어떤 점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번째 그 사건 얘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항소심 판결이 났던 고양시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 명칭을 저는 이제 플레임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면에서 저는 이 사건을 또 맞추셨다는 거는 정말 또 어려우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이제 제가 이제 팩트가 틀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고양시에서 갑자기 이제 큰 불이 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놀랬고 그러면 이제 보통 놀래잖아요. 또 이게 또 수도권이니까 아마 사람들이 고양시고 하니까 더 놀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큰 불이 결국 이제 기름 저유소라는 건 이제 기름을 저장하는 이런 곳인데 여기서 이제 큰 불이 나서 이렇게 됐다. 근데 그 불이 나게 된 원인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 언론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풍습 또는 전통 축하 이런 걸 이제 풍등을 날는데 풍등 때문에 불이 났다. 옮겨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여론이 거의 이제 원래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또 인식도 여기서 저는 한 몫을 했다고. 이건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 사회자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이 변호를 맡으신 것도 이게 어떤 과정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사실 되게 우연한 기회로 맡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을 날려서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10월 9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10월 9일 날 긴급 체포됐다고 하는 쉬는 날이었는데 긴급 체포됐다는 게 속보로 뜨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이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이런 공익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져 있는 텔방에다가 이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런 문제가 있구나.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체포됐구나라고 하는데 저를 포함한 한 대여섯 명의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변호했던 변호사들은 왠지 덤탱이 씌울 것 같다라고 하는 딱
느낌이 확 왔어요. 아, 이거 모든 걸 다 이 친구한테 몰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물론 잘못은 했겠지만 잘못한 것보다 더 과하게 처벌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예감을 하고 바로 접견을 가야겠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내렸고, 또 마침 고양시의 근처에 사시는 그 조영관 변호사님이 네. 몇몇이 이제 꾸려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접견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말 통역을 데리고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잘 통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선임계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경찰서에 내고, 이미 저희가 갔을 때는 1차 조서가 이미 맞춰진 상태였어요. 1차 조서가 맞춰졌는데 그냥 뭐 한국말도 잘 못하고 뭐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변론해 줄게 하고 했더니 이분이 변호사가 왔다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회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주려고 회사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만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회사 측 변호사가 접견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익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해 준 거를 저희가 공익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해봤더니 선임계가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선임계가 들어온 게 없다. 이게 공익이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접견을 하고, 또 이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유치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치장과 실제 수사하는 경찰서랑 이렇게 거리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고양경찰서랑 일산 동부경찰서였는데, 고양경찰서에는 유치장이 없고, 그래서 일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조사받을 때는 이제 고양으로 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일산 동부경찰서에 접견을 가서 이제 선임계는 고양으로 가서 와서 내야 되는데, 그 회사 변호사님이 휴일이니까 내일 내지 하면서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고양경찰서에 물어봤더니 선임계가 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동부에서 접견을 하고 고양경찰서에다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일한 변호사로 네. 선임계가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속영장이 당연히 청구되고 발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10월 10일이었죠. 10월 10일 새벽에 경찰이 연락이 왔어요.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추가 조사를.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한번 반려를 한 거예요, 영장이. 네. 네, 왜냐 아시다시피 경찰은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도 없고. 그래서 검찰에서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해서 통과죠. 그래서 그 처음 이제 두 번째 조사 때 저희가 이제 입회를 하게 되면서 시작한 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되게 우연이었어요. 그냥 그러네요. 기사를 보고 대여섯 명의 변호사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이건 좀 억울할 것 같아라고 해서 바로바로 접견을 갖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수사 단계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계속 약간 자백을 받기 위한, 그쵸. 우리는 이제 과학 수사를 하기 원하는데 계속 경찰이 자백을 강요해서 그 이제 자백을 강요하는 이 동영상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은 다 원하면 다 그쵸. CCTV로 찍어 주거든요. 그 이제 녹화가 되는 거죠. 녹화. 그 영상 녹화된 거를 또 제가 어떤 한 언론사에 제보해서 그게 또 개인정보 침해했다고, 지금도 피의자 신분으로 제가 살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하여튼 다양한 그런,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의 어떤 변론 과정,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00일이 딱 됐더라고요, 이제는. 그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의 과정. 그래서 이것도 참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의외로 시민분들은 이 사건에서 경찰에 대한 비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 난민 사건이나 뭐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건에서 시민분들의 응원을 받는 경우는 정말 별로 드물잖아요. 없었는데 이 사건은 되게 많은 응원을 받고, 어째서 그랬을까요? 다들 이제 그런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대부분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 경찰이 무리하게 뭔가 윽박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경험들,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도대체 폭탄이 터져도 전쟁이 나도 터지지 말아야 될 저유소가 풍동으로 터졌다고 하는데 이 날린 사람한테 왜 이렇게 가혹한 거야? 물론 날린 것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오죽했으면 터졌겠어. 저기를 수사했어야지. 왜 저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도 않고 왜 얘를 이 친구를 이렇게 정말 국제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망신당할 것 같다라는 이 생각들을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
이제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댓글이 뭐 7빛깔 무지개지만 네. 많은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겠다. 왜 풍등은 사실 날리는 게 금지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금지되는 누구든 게 그리고 아니잖아요. 그 풍등을 본인이 사가지고 호기심으로 날렸으면 모르겠지만 그 전날 초등학교에서 아버지, 저도 이제 초등학생의 아버지지만 아버지 날 막 행사 이런 거 많이 해요. 풍등을 날리면서 아들과 함께 막. 예, 그 전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린 게 그렇죠. 공사장에 떨어진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호기심으로 날린 게 그러니까 우연히 한 10개가 겹쳐가지고 정말 오비일학같이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 친구한테 모든 책임을 110억 원의 책임을 다 져라. 그러니까요. 네, 그 저는 어제도 그 선고를 보면서 이런 우연에 대해서 책임지지 말라고 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형법이잖아요. 네. 형법의 책에 보면 여러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 책임의 원칙, 그래서 과실 책임, 그리고 또 뭐 인과관계. 예, 인과관계는 제한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풍등을 날리지 않았으면 불이 안 났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갖춰졌는데 그거를 예견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법 교과서에서는 정말 좋은 말이 다 적혀져 있지만 실제 법원 판결문들을 받아보면 이런 논리들은 그냥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거구나. 그냥 불냈으니까 처벌을 해야지라는 그래도 이렇게 큰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무죄야? 이런 어떤 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뭐 어제 항소심은 뭐 변호사님 말씀 이제 좀 아쉽게 뭐 그런 결과가 이제 지금까지 항소심에서는 뭐 아직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마치 이제 가해졌던 아주 초기에 막 이런저런 어떤 반론들이 나오기 전에 초기에 가해졌던 어떤 굉장히 이제 즉각적인 비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깜짝 놀랄 정도로 시민들의 어쨌든 여론의 호응이 이제는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변호 과정 또는 이 사건의 어떤 경위 과정을 알려내는 과정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합리적으로 뭔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하나의 좋은 사례 또는 다른 사건들에서도 이런 걸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접근하면서 많이 시민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누구든 당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누구든 풍등은 날릴 수 있는 거고. 저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저 풍등 도시에서 날려본 적이 있는데 이거 진짜 나쁜 짓을 내가 했었던 건가 아니면 나는 운이 좋았던 건가?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그 저유소의 부실 관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더 많이 주목을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한폭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저유소가 우리나라에 300개가 넘는다는데 다른 곳은 안전한가? 안심할 수 있나? 풍등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닐까?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전기로도 폭발할 수 있었을 지경이었다. 그렇죠. 예, 정전기나 그리고 낙뢰에도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유증기가 아주 펄펄펄 넘치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게 이제 풍등이 무슨 드론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10m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잔디를 20분 타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잔디가 타고 있는데 그리고 지하 저유소에 왜 위에는 잔디를 왜 깔아놨어요? 그것도 네, 그 실제 전문가가 재판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시멘트를 깔아야지. 그쵸.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냥 진짜 이거는 하여튼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저유소의 부실 관리가 더 조명되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은 시민분들이 왜 처음부터 왜 애꿎은 이 이주노동자던 풍등 날린 사람한테 왜 집중한 거야? 저기를 다 털었어야지라는 저기를 수사했어야지. 물론 그쪽도 수사가 돼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의 그 처벌을 받았죠. 예.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이것도 정말 신항구 염전노예 사건처럼 이제 3년의 가정을 탈탈 털어보면 우리가 이런 110억 원의 피해를 봐서 풍등은 날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 하나만 얻기에는 너무 뼈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로 인해서 300개의 저유소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든지 그리고 왜 이런 화재가 발생했는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거의 못 들으셨죠. 어디서도.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예. 그래서 그 한 사람 뭐 벌금 1,000만 원 그렇게 뭐 끝날 사안은 아니잖아요. 예. 아쉽습니다. 그 이야기를 뭐 계속 이어나가면 여기 그 책에 이제 쓰여져 있는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책에서는 이제 이 어떤 법원의 판결이나 어떤 판결문의 어떤 부분적인 부분들이 어떤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서의 어떤 이런 거하고 이제 유리될 때 어떤 이제 굉장히 괴리되거나 유리될 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제가 또 굉장히 의외였던 건 솔직히 이 책의 또 어느 부분에 가면 이제 소위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그냥 즉각적으로 많이 분노하는 뭐 촉법소년 문제, 뭐 이제 심신미약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다 그냥 즉각적으로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런 기사들을 볼 때 이런 게 법적으로 이런 게 왜 존재하는 거지? 뭐 저도 이제 즉각적인 반응은 예전엔 그랬지만 또 알고 보면 이제 또 이유와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또 다루실 때는 또 되게 의외로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다. 다른 관점? 물론 이제 지금의 그런 판결들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건들 이제 여기서 심신미약 부분에서는 그 어떤 이제 발달장애인 분의 여고생과 발달장애인 고고지 살해했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케이스였거든요. 네네. 이래서 이런 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조항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촉법소년 부분도 처벌 만능주의가 과연 대안인가에 대해서 사실 책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것도 선입견인데 네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변호사나 어떤 시민단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또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근데 또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책에서는 네. 굉장히 또 다른 면,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브레이크를 거시는 지점도 있고. 네, 사실 그 여러 가지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소재에 대해서는 저도 쓰면서도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냥 책 제목은 사실 불리한 판결문이지만 이 책 안에는 되게 판사님들의 좋은 판결문 그리고 고민들 이런 것들도 최대한 담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떤 한쪽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공익 전업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 뭐 그렇잖아요. 이제 점포상이 있고 노점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약자실 것 같아요? 누가 을일까요? 점포상이랑 노점상. 예, 다들 생각할 때 노점상이 을이고 점포상이 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노인분이 오셔서 점포 그 김밥집이었어요. 김밥집에 와서 여기 앞에서 좀 야채를 좀 팔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내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이 앞에 공간을 좀 활용하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아저씨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점포상이고 노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다른 사람이 오더니 거기다가 신발을 쌓아놓고 신발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김밥 장사를 하려면 간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신발을 간판보다도 높게 쌓아가지고 신발을 팔기 시작하면서 점포상의 매출이 급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점상의 매출은 건전히 녹아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점포상의 이 김밥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로 오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네. 완전 당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노점상은 약자고 점포상은 강자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송도 하고 난리 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그 노점상을 쫓아내게 했는데 결과만 보면 아, 저 변호사는 노점상을 쫓아내 악덕 변호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김밥 아저씨는 봉고를 몰고 다니시고요. 노점상은 외제차 2대를 갖고 네, 정말 이게 팩트예요. 외제차 2대를 밤에도 세워놔요. 거기 앞에다가. 네, 정말 외제차 2대였어요. 예, 제가 그래서 와,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아, 정말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 여기 담은 내용들도 촉법소년 최근에도 막 되게 가슴 아픈 그런 뭐 사건들이 너무 많죠. 근데 아, 그게 뭐 처벌만능주의, 뭐 외국에서 처벌만능주의를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효과가 뭐 좋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 처벌하면 속 시원하긴 한데, 저도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내가 뭐 때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처벌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뭐 영원히 뭐 격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 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가장 많이 수정한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에 이제 제가 늘상 했던 얘기들, 뭐 소액 사건, 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신한군 염전노예 사건이라 이런 경험한 얘기들은 뭐 사실은 너무 뭐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그 이제 논란이 되는 그 사장에 이제 편지되어 있는 그 글들은 정말 저도 막 이거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근데 약간 출판사에서 저한테 주셨던 약간 태스크이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꼭 담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담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안 쓸래요, 그 부분. 아니면 그 부분도 써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써보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나마 제가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제 책을 보면서 또 많은 독자분들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저희 여기 담았던 상속 구하라법 이제 그거는 민법 개정안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그쵸. 다시 법원 다시 사실 그것도 출판사에서 저에게 준 과업이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제가 뭐 구하라법 뭐 이렇게 관심 있었던 건 아닌데 보다 보니 참 되게 또 이런 측면 저런 측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 통해서 이제 어떤 판결문 보면 정말 나쁘다 막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게 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 공을 많이 들였던 수정과 수정을 거듭했던 아직도 갑자기 주마등처럼 네,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의 이제 심신미약 부분도 저같이 이제 법률 전공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그거는 진짜 진짜 나쁜 짓 저지른 사람들이 제가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말 그대로 변명 이런 데서의 왜 이런 게 있을까 했는데 또 여기 나온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게 되게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는 조항일 수도 있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굉장히 이제 나눌 얘기지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쪽 면만 볼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현실의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 조항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와 사람들의 삶의 사회 방식, 사회 속에서의 삶의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변해가는데 이제 요거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또는 해석이 너무 옛날식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판사들이 되게 시대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10년 전쯤에 있었던 실화예요.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포털 사이트의 어떤 블로그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막 뜨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와 관련한 소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네이버 다운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판사님이 재판 중에 근데 지금 당신들 얘기하는데 지금 네이버가 뭐냐고 물어본 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뭐냐. 네.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판사는요, 한 번 임용되고, 물론 이제 재임용을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을 거치지만,
어떤 재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나는 오늘부터 신문 안 읽을래.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전혀 보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컴퓨터도 하지 않을래. 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시대를 따라오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판사가 시대를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죠? 전혀 검증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군인들은 체력 단련을 통해서 뭔가 그걸 유지한다고 하지만 뭐 한 번 판사로 임명되면 아무런 재시험이 없어요. 그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뭐 예를 들면 변협이라든지 또는 뭐 검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여러 또는 공익 뭐 이런 쪽에서 의견을 물어서 뭔가 평가 점수가 반영되는. 있죠. 평가 점수 있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작용을 할 만큼의 것이 없고, 제가 책에도 담았지만 변호사회에서 2009년부터 매번 이제 평가를 그쵸. 해요. 10년이 넘었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수 법관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네. 그다음에 하위 법관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네. 예, 우수 법관들만 공개를 하고, 근데 그 점수를 이제 그 평가를 대법원에다가 제출하는데, 지금까지는 대법원이 이거는 안 보겠다. 이거 니네가 뭐 패소하면 좋은 감정 아니고 악감정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안 보겠다고 하다가,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거 연구 용역을 맡겼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는 인사에 평가할 수 있는지. 그게 연구 용역을 맡겨줬어요. 네. 아직 지금 당장 평가가 그러니까 반영되진 않지만, 지금은 어떻게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대법원도 이제 약간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냥 나 한번 판사 임용되면 아주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뭐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뭐예요? 라고 하는 그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 판사의 경험치가 과연 이거를 맞춰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임금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임금 사건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거는 판사들이 그냥 원금만 받고 조정하시죠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연 20%가 붙어요. 이런 좋은 재테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 실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 연 20%가 쌓이거든요. 근데 그 연 20%를 매기는 이유는, 법에 그렇게 규정한 이유는 그만큼 임금은 이 그쵸. 노동자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고 생존에 대한 문제고, 이걸 내가 못 받으면 대출 받아야 되고 사채 써야 되고 신용불량자 되는 이 수순을 그냥 밟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판사들은 지금 원금 준다는데 뭐 회사도 어렵다는데 그냥 지연이자 포기하고 분할로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판사는 한 번도 월급을 밀려본 적이 없구나. 네.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 밀려서 찾아가는 곳에 있는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을 밀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로감독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뭘 그렇게까지 받아내려고 그쵸. 해요. 뭐 다 조정하잖아요, 앞으로. 회사도 어렵다는데, 네. 여기서 퉁치고 저기서 퉁치고. 그래서 임금체불 경력자 우대 뭐 이런 식으로 근로감독관을 뽑아야 되나, 이런 네. 참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공감을 못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될 경우마다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임금체불은 범죄인데, 범죄는 안 줄어들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노동부에서 항상 임금체불 신고액을 발표해요. 신고액. 네네, 우리나라 임금체불 신고액이 얼마냐면 1조가 넘었어요. 네. 근데 왜 그것만 발표하죠? 실제 노동자들이 받아낸 금액, 못 받아낸 금액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어요. 없겠네요, 통계가. 그러면.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우리나라 정부가 임금체불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실제 1조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1조를 받게 했어. 그리고 5천억을 못 받았어. 그러면 이 남은 5천억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펼칠 거야 라고 하는데, 통계가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통계 나올 때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뭐 맨날 근절하겠다고 그쵸. 뭐 나올 때마다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이 1조 넘는 금액 중에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액은 1,500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 노동자 수 대비로 하면 엄청 체불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체불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래도 내국인 노동자들은 내가 선택한 회사에서 체불된 거예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는 그것도 아니고 한국의 정부 고용센터에서 저기서 일하라고 지정한 곳에서 일했는데 1,500억 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실제 1,500억 원 중에서 얼마는 받고 얼마는 못 받고 돌아갔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어요. 완전 날강도 아닌 이건 국제적 저희 이주노동 단체에서는 이건 국제적인 인신매매라고 규정하거든요. 그렇죠. 정부와 MOU. 근데 그 16개국 나라에서 목소리를 못 내요. 왜 그러냐? 목소리를 내면 한국 정부가 내년에 TO를 줄여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결정하거든요. 그쵸. 아, 올해는 캄보디아 몇 명 이거 결정. 그러면 그 대사관에서 영사관에서 왜 우리 노동자들 임금 체불에 대해서 해결 못하냐고 하는 목소리를 못 내요. 이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거 되게 많이 본 구조죠. 지금 우리 그 일본 그쵸? 강제징용 뭐가 다르죠?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욕하고 강제징용을 그렇게 욕하고 돈 안 줬다고 그렇게 욕하고 지금 뒤늦게 그 뭐 재산에 압류한다고 욕하지만 우리가 이주 노동자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한국 상대로 소송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참 제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우리가 제국주의 뭐 피해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나라에서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책에는 없지만. 아유, 놀라지 마십시오. 임금 체불은 매년 1조고요. 아마 매년 1,500억입니다. 이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일어나는 규모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짜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임금 체불에 관련된 뭐 법원의 뭐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해석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 게 많지만 뭐 임금 체불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달라지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사실상 범죄를 우리 사회가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공동체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아니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가보면 이제 사실 책에서 또 굉장히 많이 할애하신 부분이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법원 개혁, 사법 개혁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최근 년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불만이었거든요. 주로 대부분 이제 정치를 중심으로 권력 구조와 뭐 이런 쪽의 개혁이 이제 제일 많이 되죠. 물론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의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눴던 이런 뭐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은 뭐 평범한 우리 이제 오늘도 일하다가 이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아니면은 뭐 평범한 장사하시는 우리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서는 사실은 권력 구조에서의 사법 개혁보다 아까 말씀하신 법원이 조금 더 판사들이 그들의 현실에 맞는 판결과 이제 판결을 내리고 또는 그런 판례를 만들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고 또 이제 여기 책에서 썼지만 이제 재심 억울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심이라든지 뭐 차라리 좀 더 친절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 과정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두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혹시 가깝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법 개혁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제가 검찰개혁 너무 막 외칠 때 그때 이 검찰개혁 돼가지고 내가 뭐가 달라지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언론에 칼럼 기고할 그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검찰청에 민원실을 한번 가보세요. 민원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을 한번 꼭 가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검찰청 민원실이 사실상 반지하예요.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사실은 민원인들이 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실 검찰에 왔을 텐데 가장 좋은 자리를 사실 민원인들한테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칼럼에 담은 것처럼 여러분 형사소송법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장을 쓰지 않아도 말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글로 이렇게 적는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도 구술로 내가 고소를 할 테니까 받아 적어라 라고 하면 조서를 받아 적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검찰도 마찬가지. 법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검찰청에 가서 경찰서의 민원실에 가서 내가 오늘 고소하러 왔으니까 받아 적어라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되고 운전박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은 검찰청 민원실부터 돼야 된다. 왜? 아니 가장 시민들이 시민들이 무슨 뭐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거죠? 예. 민원실부터 개혁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칼럼에는 아무도 반응을 잘 보이지 않으시고 예, 제가 상처받았어요. 저는 되게 지금 뭐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네. 야심차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열내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이 얼마나 허망한 싸움이란 거냐. 우리가 진짜 내가 억울해서 경찰서 가면 대접받고 검찰 가면 대접받고 나 지금 구술로 고소할 테니까 검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은 직원이 가서 적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적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원실에 검사 없어요. 민원실에 검사가 없어요. 네. 예, 이런 게 되게 내 피부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그런 사건이 있었죠. 막 내가 고소를 하러 갔는데 고소장을 반려당해가지고 고소장을 반려당한다? 아니 말로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소장이 반려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야심차게 칼럼을 썼는데 뭐 조회수 뭐 몇 그리고 막 뭐 검찰 개혁에는 막 촛불 들고 나아가고 막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이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벌써 사법개혁 뭐 무슨 뭐 법원행정처가 어떻고 네, 대법원이 어떻고 하는데 이제 아니 소액사건 지금 민사사건의 70%는 이유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사건들. 그래서 제가 이 불량판결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우리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절대로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그게 저는 너무 느꼈어요. 예. 뭐 정부에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이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고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소액사건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있을까? 제가 왜 국회의원들이 왜 도대체 법원개혁에 소극적일까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선거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참모가 잘못해도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요. 네. 그리고 벌금 80만 원을 받으면 의원직이 유지돼요. 근데 벌금 110만 원, 120만 원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날아가요. 근데 내가 사법개혁안에 관련한 법안 낼 수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내가 뭘 아주 큰 잘못을 했지 않아도 선거법 위반으로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냐. 근데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벌금 80만 원과 벌금 120만 원을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법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차라리 유죄면 다 상실되던지 아니면 벌금은 괜찮고 그렇죠. 법정 구속되고 징역되면 상실하던지 왜 도대체 벌금 100만 원 이상? 이건 정말 그냥 정치적 판결을 쥐고 있는 거죠. 쥐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법개혁적인 그런 입법안을 의원들이 용기 있게 못 내고 비례대표 하시는 분들이나 어차피 특별히 내가 선거법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내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젠 비례대표 의원들이 내는 입법은 이젠 뭔가 그 중요 입법으로 막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것들을 많이 보는. 하여튼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으니 우리가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하자, 뭐 민사소송법 개정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책을 쓰고 더 그런 목소리를 더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시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도 몰랐다. 아시다시피 여러 법조 출입 기자님들도 중요 사건 팔로우업 하느나 소액사건 법정에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소액사건 법정도 좀 가서 시민들이 겪는 문제들도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정말 소액 사건을 가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던 뭐 양승태 대법관 재판이나 이런 재판만 보다가 정말 막 돗대기 시장 같은 그 소액 사건 법정에 막 2시 재판인데 3시에 시작하고 막 이제 이런 막장을 보고 나서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언론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관심들이 더 이루어져서 이제 좋은 개정안들이 시민들이 문제 제기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죠. 뭐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질문이나 질의응답 하실 분들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제가 이제 드리는 뭐 이런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질문 있으신 분들 현장에서 하셔도 좋고요. 온라인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썰렁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네. 빠른 질문. 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대목에서 그 소액 사건 심판법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봤던 로스쿨이라는 시리즈 마지막에서 이제 그 김용민 배우가 날렸던 대사가 그 정의롭지 못한 법은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고 사실 이야기했던 대목이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있겠지만 돈과 관련된 이 문제만큼 본인 기준으로 가장 억울한 사건들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법이 바뀔 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 1월 달인가요? 그때 이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 이유가 사실 황당한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바꿨다. 근데 최저임금이 만 원도 채 안 되는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1,000만 원 이상 올랐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소액이라고 하는 그 기준들, 이게 사실은 나라마다 다른 이유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도 안 되고 한 80만 원 정도 되나요? 일본 가까운 나라도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른 이 기준들도 사실은 문제지만, 이건 이제 나라의 어떤 그 뭐 GDP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연동해서 책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현실성이 반영돼야 될 것 같고, 그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되는 이 금액도 사실 좀 어느 정도 그 이 소액이라는 느낌이 3천만 원과는 굉장히 큰, 네. 1년 동안 받는 연봉도 사실 네.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야 벌어서 3천만 원이 넘지 못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가, 그러니까 네. 과연 이 기준이 정의로운 그 기준이 맞는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맞습니다. 그 왜 졌는지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억울한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많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한 건, 과연 이거를 기준을 낮추는 노력과 네.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좀 이렇게 다시 세팅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논란 자체도 논란 자체. 네,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처음에 이 소액사건 심판법은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아니에요. 유신 때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이에요. 처음에 소액사건 심판법이 나왔을 때 법학자들이 다 반대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고심에 대한 특례 규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고심을 더 제한해요. 예, 그래서 3심제를 근간을 흔든다고 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이 발의가 되면 다 통과가 안 됐는데, 유신 때 국회가 없을 때 그러니까 태생부터 그건 책에 담지 못했어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태생부터 이상한 법이고요.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소액을 법률에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근슬쩍 대법원 규칙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 입법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금액으로만 제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제 기관 소송 같은 게 있거든요. 기관 소송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소송하고 상대방한테 제대로 송달이 안 돼서 공시 송달로 막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법원에는.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이렇게 누가 봐도 뭔가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을 밟게 하는 거는 납득이 가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그 금액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제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소액사건 관련한 발의된 3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법은 다시 법률로 가져오자.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그 내부적인 근데 저는 어찌됐던 시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 3,000명의 판사가 이제 민사 사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형사랑 뭐 행정이랑 있는데 민사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처리하는 판사를 배정하는 건 법에 전혀 없거든요. 법에 전혀 없어요. 70%가 되는 소액 사건을 70%가 되는 판사 보고 처리하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요. 예. 근데 법원 행정처에서 나름 기준을 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 사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는 안산 같은 경우에 소액 사건은 3개 단독이에요. 근데 접수되는 건은 1년에 거의 2만 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만 건 되는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처리하게 되는데 그거 왜 3명의 판사가 처리하지? 그거는 법에 없어요. 그냥 법원이 사무분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분담을. 예.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일반 서민들이 법원에 가지고 있는 사건들 더 성의 있게 처리해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제 지금 6월인데 이런 목소리들이 막 뭐 들불처럼 일어나면 이제 국감 때 뭐 질의를 하겠죠. 법사위원들이 왜 도대체 소액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냐,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게 하냐, 뭐 이유를 생략하는데 이유를 생략해도 이게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걸 제한을 두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은 이유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 뭐 하여튼 여러 이제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걸 열거해 놓는다든지 그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뭐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감에 뭐 이제 그런 질의들이 막 넘치면 뭐 법원에서도 우리도 다시 재고하겠다. 그래서 판사 숫자를 뭐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니 더 많은 판사를 소액 사건에 뭐 배정하겠다라든지. 근데 그게 이제 립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어떻게 그럼 배정할 건데 지금은 한 건에 한 명에 6,000건이 아니라 적어도 한 명이 뭐 3,000건보다 더 많게는 하지 않을게라든지 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충분히 지금으로서도 하면서 법으로 바뀌고 점점 뭐 이제 더 내리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 사유로 뭔가 하자. 그러니까 법원의 효율성이 높아야 돼요. 사실 법원이 모든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는 그러면 좋겠지만 판사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로에 시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여야 되죠. 효율성을 높이는 게 꼭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효율성을 높이되 어떤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효율성만 극대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권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네. 저도 소액사건 판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다음에 쓰고 싶은 책은 명품 판결문이라고 하는 책인데 네. 정말 그런 6,000건 처리하면서도 정말 판결 이유를 생략하지 않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성실하게. 예, 그런 분들의 얘기를 담아서 억울함이 없도록 그래서 불량 명품. 예, 하여튼 근데 그 판사님들도 저는 제가 판사님들이 제일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소액 전담 판사의 마음. 왜 제가 거기에 제가 관수성이 제가 공감이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억울하다고 막 하고 하는데 자기는 밤새 판결문을 쓰는데 쓸 수가 없어서 생략하는 그 판사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냐고요. 네, 그러니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제목을 불량 판결문이라고 했고요. 방금 다답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게 양질의 판결문인가 이런 걸 갖다가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크게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뭐 경찰개혁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이제 소신으로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좀 더 판결문에 좀 질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억울한 피해자 이런 게 나오지 않으려면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굉장히 믿는 편인데 뭐 판결문도 요즘 AI의 도움, 판례 같은 거 검토하거나 이런 거는 사람이 일이 다르면 시간 오래 걸고 하니까 그런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까 뭐 배당되는 그 인당 배당되는 사건 수라든지 이런 걸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 계속 이제 좀 압박을 가해줘야 그게 바뀌지. 그 판사님들이나 뭐 검사, 뭐 경찰 이런 분들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제 권력기관인데 전혀 통제를 잘하고 요즘 이제 경찰은 좀 만만하니까 그나마 방금 얘기한 세 기관 중에 제일 만만한지 통제를 약간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여론의 통제도 조금 받는 것 같고 한데 여전히도 사법기관들은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좀 법률 비전문가 일반 시민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이제 그런 작은 거라도 그래서 요걸 갖다 내가 좀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일종의 효능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거 잘못 바꿨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런 거 바꿔야 되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바꿨나 안 바꿨나 아마 이렇게 체크를 해보게 되지 네, 않을 것 맞습니다. 같고 아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담았지만 녹음 속기 신청이라는 그러니까 적어도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말이라도 제대로 녹음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그냥 임금 지연이자 좀 포기하고 받지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그게 투명하게 어쨌든 녹음되도록.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음을 그러니까 신청했을 경우에 녹음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 안 해줬대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음을 명하게 돼서 시민분들이 많이 신청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개심죄 걸리는 거 아니냐. 왜 유독 너만 신청하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도화돼야겠죠. 뭐 왜냐하면 법원에 지금 모든 시스템은 다 갖춰졌거든요. 다 녹음되게 갖춰졌어요. 국가 예산을 들여서 법원에서 하는 말은 다 녹음 그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화하는데 따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걸 이제 녹취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이 들 수는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의무화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가장 재판받기 전에 녹음 속기 신청해서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재판 기다리는 문제 관련해서 왜 2시 재판인데 3시에 시작하면서 왜 미안하다는 말도 못 듣는가. 그러니까 물론 2시에 시작인데 판사가 3시에 온다는 건 아니고요. 2시부터 시작하는데 사건이 밀려가지고 이제 1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소액사건 심판법에 야간법정 개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왜 법원은 우리 퇴근하고 재판 참석하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액사건 심판법에는 좋은 규정들도 되게 많아요. 아까 말했던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술로 고소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말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 직원이 받아 적어서 그게 소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데 그건 사실 지켜지지 않고 그다음에 야간법정, 휴일법정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 직원들이 싫어할 수는 있겠죠. 야간에 뭐.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많이 실제 안산에서 소액사건 법정이 야간에 개정된 적이 있었거든요. 시범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곽광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항상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보편화되지 못했는데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바꿔지는 재미가 있어야 뭔가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변호사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변호사협회. 왜냐하면 시민분들은 사실 법원을 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장 민낯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변호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개업 변호사를 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은 정말 눈치를 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철밥통을 짜고 있기 때문에 너도 철밥통이냐 나도 철밥통이다 다이다이 하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률구조공단이 또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거든요. 제가 이제 법률구조공단 전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라서 그런지 법률구조공단이 역할을 참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률구조공단 제가 안산 출장소에서 3년 있었거든요. 안산 지원 재판만 들어가요. 3년 들어가요. 판사들의 성향을 다 알아요. 저는 법관 평가? 사실 제가 개업 변호사로서 어떤 법관을 평가하려면 되게 위험해요. 왜냐? 내가 그 판사 한 번밖에 못 봤으니까. 근데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이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은 법관 평가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 너무 잘하니까. 매번 그 재판을 들어가거든요. 나중에는 판사님들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판사이기 때문에 1, 2, 3, 4, 5단독의 판사의 성향을 다 알고 양형까지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요. 예. 하여튼 그런 어떤 법률구조공단의 역할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민들의 서민분들의 법률구조 역할도 있지만 법원을 견제하는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나도 철밥통인데 뭔가 편견과 그런 게 왜냐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소속 변호사의 급여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개업 변호사지만 성공보수 약정을 했으면 지면 그 판사 밉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못 받았으니까. 근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거든요. 그나마. 예. 아니면 뭐 근데 국선전담 변호사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뭐 제위촉이라든지 이런 거에 법원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률구조공단이 저는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면 더 무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이 법원 판사들을 평가한다. 저는 그 데이터와 변호사 협회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정말 판사들이 긴장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보통 개업 변호사들은 40건 정도의 사건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100건 돌아가면 죽는다고 해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은 한 변호사, 한 공익법무관들이 한 200건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가는 날이 되게 많아요. 예, 개업 변호사가 월화수목금 재판 들어가면 완전 재벌이죠. 네, 근데 공단의 변호사나 공단의 법무관들은 월화수목금금을 들어가요. 돈은 많이 해서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재판에. 저도 제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공익법무관 3년, 법률구조공단 6년, 9년 동안 제가 만났던 판사의 숫자와 개업해서 내가 만났던 판사의 숫자 같은 9년이지만 수십 배는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판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갑자기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뭔가의 견제 세력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거의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 뜨겁지만 또 굉장히 뭐랄까, 이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지만 마냥 뜨거운 게 아니라 저는 뭐랄까, 이 안에는 굉장히 또 균형 있는 어떤 이런 느낌을 주는 침착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함부로 변호사님의 이 이야기들을 평가할 위치에 제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뭐 책도 인상적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저는 뭐랄까 더 인상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이제 독자분들 뭐 이제 이게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고 이제 좀 뭐 실시간이 아니라 이제 뒤늦게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장에 와 계신 분들한테 책의 독자분들이나 또는 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변호사님 꼭 뭐 남기고 싶은 말씀 뭐 이런 게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너무 부족한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라이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라이브 쇼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원래 이 정치발전소 되게 좋아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직도 뭐 제 책이나 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에 내가 뭐 갈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질 수 있고 그때 내가 받는 서비스가 정말 최상의 서비스였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는 돈으로
그리고 우리가 내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실 운영하는 기관들인데 그래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꼭 우리 삶과 이렇게 직결되지 않은 그런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열을 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시민분들이 정말 피부로 다가올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원의 주인이 이 법대 위에 앉은 판사가 아니라 우리구나. 우리 사건이 있으니까 법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갑자기 우린 이젠 법원 이용 안 할래. 우리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나는 이젠 법원 안 갈 거야 라고 우리가 담합을 하면 법원은 문 닫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좀 작은 것부터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하시면서 답답하고 그러신 경우 또 법원 제 책을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되게 억울한 그런 상황들. 근데 뭐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뭐 해결사 그런 기질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4년, 5년 될 때까지 하자 이제 이런 마음들이라서 같이 오늘도 참 그런 불친절한, 부당한 그런 사법 서비스, 그런 권력기관의 서비스에 되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같이 잘 연대해서 싸워서 우리가 쟁취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그래서 이 불량 판결문은 AS 되지 않지만 제 책 불량 판결문은 애프터 서비스로 계속 뭔가 그래서 사실 언론사에서 뭔가 기획을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뭔가 하는 게 되게 언론사에서 저한테 돈을 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시간과 노력을 막 갈아 넣는데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이 내용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바뀌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또 우리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출판사랑 얘기된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시즌2 뭐 아니면 애프터 서비스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1시간 거의 한 30분 가까이 이제 최정규 변호사님 이야기 듣고 또 질의응답 시간 나눴습니다. 불량 판결문 요 책과 또 책에 다 담기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또 같이 나누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진행했고 뭐 유튜브로 또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계속 페이스북 라이브 떠 있는 건 이제 계속 또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오늘 현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뭐 다시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